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왔네요.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라는 그 달콤한 기대를, 또 누군가에겐 세금 폭탄이라는 아찔한 공포를 안겨주는 바로 그 시간, 연말정산 시즌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이 연말정산을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재테크의 기회로 만들어줄 핵심 정보들입니다. 그렇죠. 올해 확 바뀐 제도부터 또 소득 구간에 딱 맞는 그런 맞춤 전략까지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꿀팁들만 모아봤습니다. 자, 직업을 지킬 준비 되셨나요? 네, 연말정산은 사실 얼마나 썼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 상황이 이러니까 세금을 이만큼 깎아주세요 하고 국가에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 증명의 과정이군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인데요.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오늘 이 두 개념만 확실히 잡으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올해 제일 뜨거운 이슈부터 짚어봐야겠죠? 2025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네. 자료들을 보니까 정부가 저출산이나 주거비 문제에 꽤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특히 주거 관련 혜택이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바로 월세네요. 그렇죠. 월세 세액공제. 이게 대상 기준이 원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대상자가 훨씬 넓어진 거죠. 오, 8천만 원이면 꽤 많이 늘었네요. 네, 연간 월세액의 최대 17%, 한도는 1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17%요? 네, 만약에 연봉 8천만 원인 분이 매달 한 80만 원씩 월세를 냈다고 가정하면 연 960만 원에 대해서 최대 163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와, 163만 원이요. 거의 두 달치 월세에 가까운 돈인데요. 엄청 크죠? 정말 크네요. 그런데 이런 혜택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할 것 같은데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뭔가요? 이건 절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입금 내역,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등본, 이 세 가지를 직접 회사에 내야 합니다. 월세 입금 내역이라면 그냥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거요? 맞습니다. 집주인 계좌로 보냈다는 증명이 꼭 필요하고요. 이거 깜빡하고 놓치면 정말 아까운 혜택이니까 미리 서류를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주거 안정 지원도 그렇고 또 인생의 큰 이벤트에 대한 지원도 새로 생겼다고요. 저도 자료 보다가 아, 이런 게 생겼구나 하고 눈이 번쩍 띄었는데요. 네, 바로 혼인세액공제입니다. 혼인세액공제요? 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가 대상인데요.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해서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그냥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잠깐만요. 그냥 깎아준다고요? 네, 그럼 12월 말에 결혼식 올리는 예비 부부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기준이 결혼식 날짜인가요? 아니면 그 서류상 날짜인가요? 정확합니다. 하루 차이로 혜택 받는 연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면 내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자료에서도 조언하듯이 무작정 신고부터 서두르기보다는 부부의 소득 구조나 다른 공제 항목들을 좀 고려해서 언제가 유리할지 따져보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생애 단 한 번, 재혼 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통합저축에 매달 돈 넣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당근도 더 커졌다고요. 네,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거 꼭 챙겨야 합니다. 주택청약 저축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요. 원래 24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만 원으로 6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60만 원 한도가 늘어난 게 실제 세금 절약으로는 얼마나 이어지는 건가요? 이게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실제 절세액으로 환산해보면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받는 분이다. 그럼 적용세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추가된 한도 60만 원에 15%. 그러니까 약 9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아끼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9만 원. 이것도 꽤 쏠쏠하네요. 그렇죠. 물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붙고요. 중간에 해지하면 가점이 사라지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까 소득공제만을 위해서 무리하게 납입액을 늘리는 건 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도 더 두터워졌네요. 이 부분은 정보가 여러 가지라 좀 헷갈리던데 하나씩 짚어주시죠. 먼저 의료비부터요. 네. 아이 키우는 집은 병원 관리를 잦죠. 그래서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지출액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한도가 없다. 네.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시작된다는 점. 아, 3%? 네. 그리고 둘째,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보험금은 반드시 빼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병원비로 500만 원을 썼어도 실손보험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은 20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거 놓치기 쉬운 함정이네요. 학원비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학원비의 경우 초등 저학년, 그러니까 만 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나 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세액 공제액 자체도 올랐습니다. 기존보다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자녀가 둘이라면 작년보다 20만 원의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올해 달라진 제도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략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이 둘의 차이만 알아도 돈을 버는 건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여기 연봉 5천만 원으로 똑같은 월급을 받는 두 동료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A는 미혼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B는 배우자의 자녀 둘, 월세까지 내고 있어요.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과연 같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B처럼 돈 쓸 곳이 많은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그 방법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 겁니다. 아, 상황에 따라서 세금의 무게를 다르게 적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출발점인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의 소득을 4,500만 원으로 줄여주는 거죠. 소득 자체를요? 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렇겠네요. 반면에 세액공제는 계산이 다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고지서에 10만 원 할인 쿠폰을 붙여주는 것과 같아요. 할인 쿠폰? 네,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만 내게 해주는 거죠.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10만 원의 혜택으로 돌아오니까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와,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도매 할인이 소득공제, 최종 금액에서 깎아주는 할인 쿠폰이 세액공제.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쉽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카드 사용 전략부터 알아볼까요? 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말, 이거 사실인가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핵심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총 급여의 25%를 넘겨서 쓰는 겁니다. 25%요? 네.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공제액은 0원입니다. 0원이라고요? 네. 국가 입장에선 그 25% 선을 넘기기 전까지는 공제 카운트를 시작도 안 한 셈이죠.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2단계로 나누는 거죠. 2단계. 1단계 내 연봉의 25%가 채워질 때까지는 공제율은 신경 쓰지 마시고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일단 혜택 좋은 카드로 25%를 채운다. 그렇죠. 그리고 2단계, 그 25%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의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30%로 갈아타는 겁니다. 아, 25%를 넘으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훨씬 유리하군요. 훨씬 유리하죠. 근데 제가 지금 25%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일일이 계산하기는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10월까지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내가 25%를 넘겼는지 앞으로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오, 미리 보기가 있군요. 네, 11월, 12월 두 달간의 소비 전략을 짜는데 아주 유용하죠.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연금저축이랑 IRP도 빼놓을 수 없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것만큼 강력한 절세 상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정말 강력하죠. 148만 원이요? 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무작정 한도를 채우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죠? 이 돈은 최소 만 55세까지 묶이는 초장기 상품이거든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섣불리 돈을 묶어두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900만 원 한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든 꽉 채워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시죠? 그렇습니다. 현명한 방법은 역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올해 내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 즉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결정세. 네, 만약 계산해 보니 50만 원만 더 내면 된다. 그러면 900만 원을 다 넣을 게 아니라 5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납입하는 게 단기 자금 운용에 훨씬 유리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저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만약 미리 보기를 해봤더니 세금을 좀 토해내야 할 것 같다. 이럴 때 그냥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방법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재테크에 가까운데요. 내가 사는 곳 이외의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10만 원 내고 10만 원 돌려받으면 그냥 본전 아닌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 추가로 기부액의 30%, 즉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10만 원을 썼지만 10만 원의 세금과 3만 원의 선물을 합쳐서 총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죠. 와, 그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그냥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기부를 하고 3만 원짜리 선물까지 챙기는 게 무조건 이득이겠네요.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정보가 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기부하면 답례품으로 그 유명한 성심당 상품권을 준다고요. 맞습니다. 성심당 상품권. 게다가 위기부 같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면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같은 추가 혜택까지 준다니 이건 안 할 이유를 찾기가 힘든데요. 그렇죠. 10만 원을 기부하고 연말정산으로 10만 원 돌려받고 3만 원짜리 성심당 빵을 먹고 추가로 햄버거까지 모는 마법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법이네요. 다만 이 혜택은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 전략과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보너스를 두둑이 받아서 세금 걱정이 큰 고소득자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은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 상품에 집중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소득공제 채권이라는 건데요. 소득공제 채권이요? 네, 벤처기업 같은 곳에 투자하는 채권인데 투자금의 100%,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와, 3천만 원이요? 네,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금에 매겨지는 소득 구간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는 정말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초년생들을 위한 팁도 있겠죠. 이분들은 오히려 너무 의욕이 앞서서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 전략을 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90%까지 감면해주거든요. 90% 감면이면 사실상 낼 세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는데 절세를 하겠다고 연금저축에 무리하게 돈을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돈을 묶어두기보다 세금 혜택이 있는 ISA 계좌 등을 활용해서 목돈을 불려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고의 절세는 이미 받고 있었던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제발 실수하지 말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월세 공제 서류나 기부금 영수증처럼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들을 직접 챙기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실수는 결정세액을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결정세액. 네, 연말정산 환급은 내가 이미 낸 세금, 즉 기납부세액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1년간 낸 세금이 총 50만 원인데 공제 항목을 100만 원어치 채웠다고 해서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낸 50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군요. 결국 환급은 내가 낸 세금의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군요. 낼 세금도 없는데 무리하게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연말정산은 쓴 돈 돌려받기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제대로 계산하기라는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을 깊이 있게 파봤네요. 정리하자면 먼저 홈택스 미리 보기로 내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게 모든 전략의 시작입니다. 네, 그게 첫걸음이죠. 그리고 카드 사용은 연봉의 25%라는 황금률을 기억하고 연금 저축은 내 결정세액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나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내가 직접 챙겨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연말정산은 단순히 지출을 늘려서 공제를 더 받는 게임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증명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찾아 정당한 세금을 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합리적인 절세 계획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부랴부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하고 서류와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시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연말정산 항목들은 사실 정부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장려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아, 청사진. 네, 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출산을 통해 인구 문제에 동참해달라는 시그널인 셈이죠. 내년에는 연말에 닥쳐서 수습하기보다 연초부터 이 청사진을 당신의 재무계획에 미리 통합해보는 겁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된다면 연말정산이 단순히 13월에 월급을 챙기는 연례 행사를 넘어서 당신의 금융생활 전체를 이끌어가는 현명한 나침반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